예, 안녕하십니까. 저 BMP 마케팅팀 서성인 과장입니다. BMP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오디오 테스트에 관한 웨비나입니다. 웨비나 진행 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웨비나는 녹화하여 BMP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니 카메라와 마이크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채팅창을 이용하여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 세션을 또 따로 가질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열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음향공학 박사이시고 한국음향학회 오디오 분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IEC KS 오디오 분과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시고 소니캐스트 디램 이어폰 개발자이시며 다양한 개발 및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디오 프리시전 기술 고문이시기도 합니다. 예, 그럼 박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열입니다. 오늘 또 BMP 인터넷 전환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닙니다. 예. 오늘 주제는 자동차 앰프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자동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오프라인 세미나를 해가지고 했으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 말쯤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내년에는 서울대에서 자동차 측정의 전반에 하는 데서 한번 다룰 건데요. 그때는 이제 앰프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안에 블루투스를 어떻게 볼 건지 뭐 그다음에 통합 품질이라든지 음성 품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음성 인식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자동차 내 음향 환경을 어떻게 측정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디지털 통신, 뭐 네트워크 오디오 관련돼서 A2B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다루려면 아마 하루 정도, 많게는 이틀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맛배기 시간으로 자동차 앰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측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정에 대한 시연도 오늘은 라이브거든요. 측정 시연은 자동차 앰프를 저희들이 분배를 하나 했고요. AP에서 지원해 나와 있는 앰프 테스트 시퀀스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PSRR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카우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실제 이제 셋업을 해서 데모하는 것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앰프 측정에 대한 이론 부분인데요. 뭐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실제 업무 있는 분은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처음인 분도 계신데 딱 중간 정도를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앰프하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뭐 가정용 아니면 하이파이 앰프하고 다른 점이 뭘까에 대해서 보면요. 자동차 앰프는 아주 전기가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특히 전기 자체도 많이 더러울 뿐더러 더 심각한 거는 접지, 그 그라운드가 더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는 얼스가 우리가 이제 지구 그 자체를 이제 접지선으로 쓴 데 반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의 실시를 기준 접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 실시에는 뭐 모터, 솔레노이드, 점화장치 뭐 이런 굉장히 더러운 전기 소음들이 접지를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지도 더럽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저는 그 자체 이제 공급되는 그 부분은 리턴 라인 말고 공급되는 라인은 좋냐? 이게 이제 뭐 그 배터리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전원을 받는 게 이게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원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더러운 요걸 이게 전원 DC 전압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또 굉장히 낮게 쓰게 물론 집에서는 220V 막 이렇게 썼지만 차에서는 뭐 12V, 14V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막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오디오 특성이 어떻게 얼만큼 안정적으로 제일 동작할 건지 보는 게 바로 PSRR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지가 아주 굉장히 더러운데 요걸 어떻게 이제 잘 빼내줄 수 있을지, 신호선에서 빼낼 수 있을지 보는 게 바로 CMRR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핵심입니다. PSRR과 CMRR을 어떻게 바꾼가.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파워앰프 재능과하고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CMRR과 PSRR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디지털 앰프이기 때문에 디지털 앰프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보여드릴 사항까지 오늘의 어떤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앰프가 가정용 앰프와 다른 점이 바로 카앰프 같은 경우는 가정용 앰프보다는 좀 프로 오디오 기기에 가깝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채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가정용은 뭐 2채널 아니면 5채널 뭐이 정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채널, 뭐 16채널, 뭐 많게는 20채널까지도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굉장히 작은 공간도 이렇게 다 때려 넣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매우 이제 앰프가 매우 뜨거워지겠죠. 원래 디지털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 많이 때려 넣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되게 되고 그리고 뭐 케이스 온도 같은 경우는 105도, 뭐 이렇게 파워 IC 내에서는 125도까지 이렇게 막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전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류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I 스퀘어 R 전류의 제곱에다가 R 곱해지는 이런 형식으로 열이 발생되거든요. 출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열이 발생될 수 있어 이 열 때문에 이게 특성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우로 앰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갑자기 THD가 막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장시간 동안 열이 많이 발생됐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롱텀 테스트도 필요하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우리 시스템이 열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냉각 구조가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열이 발생됐을 때 IC들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까지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자동차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굉장히 낮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하저항이 보통 전압이 12V 뭐 이 정도 레벨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출력을 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하에 대한 저항을 가정용 8옴 이런 게 쓰는 게 아니고 뭐 4옴 그리고 서브프처럼 더 큰 출력을 원할 때는 뭐 2옴 아니면 1옴까지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더 많은 커런트를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I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런트를 무지막지하게 흘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이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오버커런트 때문에 생기는 또 커런트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게 순간적으로 큰 커런트를 흐를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차단을 시키는 커런트 디텍션 같은 뭐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설정을 잘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를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배터리에서 직접 구동하는 좀 저렴한 버전의 앰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터리에서 바로 되겠죠.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PSRR 이런 것들인데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렇게 될 때 내가 큰 출력으로 뭐를 갖다가 구멍을 크게 좀 쿵 눌러줄 때 순간적으로 전류를 확 당겨 쓰게 되고 이때 전압이 출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출렁일 때 과연 이 오디오 출력에서는 과연 노이즈가 발생이 안 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전압이 막 흔들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220V 쓸 때는 전압이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거든요. 차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비싼 하이엔드나 프리미엄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SMPS가 있기 때문에 직류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화한 이런 기법들이 뭐 회로 일종의 필터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엔트리 및 미드 레벨 앰프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순정 이런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카앰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뭐 국내 자동차 회사랑 이거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또 표준화 제작하는 데 많은 좀 일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다른 뭐 해외 유명, 뭐 독일 유명차, 미국 유명차 이런 걸 다 물어보면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네들은 어떻게 재고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왜냐 그러면 그게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물어서 막 이렇게 거의 스파이 작전하듯이 해가지고 찾아내고 또 장비 업체들한테 또 물어서 찾아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국제 표준 미국 같은 경우는 CTA 보면 카우지의 표준이 아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CTA 표준 같은 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특정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데모로 보여줬거나 그냥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 합리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 정도는 검고치, 권장 사양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파라미터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더 엔트리 레벨의 카 같은 경우는 더 측정 파라미터가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프리미엄 이렇게 카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회사의 그 플래그십 모델이다. 그러면 더 많이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나와 있는 10가지 정도의 파라미터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봐야 된다. 클래스 D 앰프 측정 시 고려될 사항에서 알려주면요. 오늘 제가 중점을 할 게 클래스 D 측정할 때 중점된 사항, 그 다음에 CMRR에 대해서, 그 다음에 PSRR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뭐 디지털 앰프, 클래스 D 우리가 디지털 앰프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측정을 중요한 거는 반드시 특수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 특수 필터만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형적인 증폭기, 뭐 아날로그 앰프하고 테스트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특수 필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회사들 앰프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회사들, 카 회사들 관련된 암스리 만든 회사들 방문해서 기술 자문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보면 장비들이 많이 보장이 나 있는데 대부분 이런 필터 이런 거 없이 막 하다가 보면 이제 뭐 1번 채널은 2번 채널은 멀쩡한데 1번 채널에서 갑자기 뭐 그냥 바로 이렇게 라인 투 라인으로 바로 연결해도 뭐 THD가 100% 솟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뭔가 분명히 데미지가 가야 되는데 제가 분석해 본 바에는 대부분들이 그거를 이런 그 특수 필터를 안 쓰고 해가지고 입력단에서 이렇게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클래스 A, 클래스 AB 오디오 앰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뭐 트위트 미드나 트위트 같은 거 이런 큰 출력이 들어가지 않는 데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좀 가격이 조금 클래스 D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충실도 음질은 굉장히 좋지만 효율이 낮아서 이렇게 좀 열이 좀 많이 발생되는 문제는 있지만 뭐 트위터라든지 미드에 있는 출력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출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클래스 D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요. 클래스 D는 스위칭 모드 증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충실도는 뭐 요즘에야 뭐 하이파이도 막 그렇게 다 쓰기 때문에 충실도는 굉장히 강화하고 짧은 퍼슬 동안에 이렇게 100% 온오프 동작만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바로 온오프 동작에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온오프 동작 시에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한 500km에서 한 1메가 정도 돼서 이제 고속 스위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칭하면 스위칭 노이즈가 이게 장난이 아니게 발생되거든요. 알겠지만 500km나 1메가 때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여기고 오로지 앰프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열을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없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비대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장비가 고장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슬루레이트라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팍 바뀝니다. 굉장히 큰. 그래서 이거는 지키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시그널이 들어가지만 이게 이 스위칭 때문에 빨리빨리 바뀌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 스위칭 주파수거든요. 이게 슬루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뭐 왜곡하고 뭐 노이즈 이렇게 측정할 때 한도 오류가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더 심각한 거는 나중에 그 분석기 비싸게 사니까 AP 장비는 아니고 고장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반드시 이 필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 필터링은 2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외장형, 이렇게 패시브 LCR 분석, 이렇게 회로를 이용한 뭐 프리 어널라이저라고 사전 분석기 필터가 있고요. 아날로그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측정 DSP 필터링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외장형 사전 분석기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분석기용 측정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그널에서는 1kHz 톤을 해주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클래스 D 앰프를 디지털 앰프를 통하게 되면 이렇게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보면 이제 뭐 500kHz에서 1메가 사이에 굉장히 원래 신호 우리가 원하는 신호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이렇게 스위칭 쓰레기 노이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전 필터, 아날로그 LCR, 로페스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 녀석도 이제 우리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정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20kg 이상 줄여가지고 해야 원래 원인 신호를 그대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단계 아날로그 필터, 2단계 디지털 DSP 필터가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분석할 때는. 그래서 이 분석이 여기서는 APS는 옥스라는 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숫자로 해가지고 표현하더라고요. 2호 같으면 이제 25kHz 이상을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고 반드시 이제 얘를 통과시켜서 이 사진을 들어오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제 얘가 타버리게 되겠죠.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큰 출력 앰프, 작은 출력 앰프일 때 큰 문제가 없거든요. 큰 출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드시 더미 로드가 있게 됩니다. 더미 로드는 무유도성 더미 로드가 있고 이걸 좀 더 이제 섬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액티브 로드 박스라는 개념입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교육 시간에 오프라인 교육 시간에 한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전 분석기 필터인데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100kg까지 나오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96kg까지 샘플링 192kg 샘플 레이트 지원될 때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이 녀석도 아마 25kg는 되겠습니다. 이쪽 갭인데 이제 한 200kg 넘어가면 마이너스 50 되겠죠. 마이너스 50대 11 정도 줄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50을 줄이면 크게 줄인 거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구간에 있는 스위칭 주파수는 많이 감소가 됐겠죠.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필터를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터링 되기 전, 사전 분석기 전 같은 거는 이게 빡 걸리는 거 이게 이제 스위칭 주파수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옥스 002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는 이렇게 돼 있던 게 그래도 이 정도 나오게 되고요. 이제 내부 필터, DSP 필터를 걸면 이제 사인 파가 깔끔하게 보이고 몇 종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02호니까 25kHz로 그 다음에 뭐 0045 같은 경우는 40kHz에서 이렇게 오피스 필터가 되는 채널이 여러 개 짜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약살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잘 쓰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필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보면 이제 AS17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AS17 필터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샤프하게 줄이기 때문에 원래 AS17 필터는 그 DA 컨버터에 있는 성능을 측정을 할 때 많이 이렇게 활용하라고 IC에서 하고 AS에서 권장하는 필터인데요. 워낙에 이렇게 차단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내부 필터로서 플랫게임 측정 같은 내부 필터로서 좀 option입니다. 이게 이제 그건데요. 이 초창기에 이제 그 AP 27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갖다가 하드웨어로 구매해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7차 엘리프틱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죽인 건데요. 지금은 이제 에이펙스 시리즈가 나오면서 지금 DS 필터를 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이게 20.1kg 아닙니까? 20.1kg면 여기거든요. 얘 같은 경우 요렇게 쫄려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20.3kg 부분에서 마이너스 80까지 해가지고 20.3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80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렇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2700 쓰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질 거니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차단 전 차단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제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도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데 할 때는 좀 출력을 줄여서 1와트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출력에서 하면 마팅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출력에서 하지 말고 1와트에서 1kg 정도 단위판 넣어서 하면 이거 좀 들어오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오디오 앰프 테스트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DC 파워 공급기죠. DC 파워 공급기인데 이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리퀘어먼트를 보면 9에서 16V까지 이제 출력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커런트인데 보통 한 30A 이상에서 큰 출력 같은 경우는 100A까지도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이거 9V부터 16V까지 왜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공급이 가능해야 되냐고 하면 이 나중에 이제 전원을 흔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이나 13, 14 요 정도이지만 나중에 2V RMS씩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13에서 2V씩 흔들어 준다고 그러면 11부터 15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CTA 표준 내가 미국에다가 타임프를 판다고 하면 무조건 CTA 표준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표준 같은 경우에는 DC 전압이 14.4V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때 현대차 그때 보니까 유일하게 카임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측정하는 룰까지 정하는 게 미국의 표준이더라고요. 미국의 CTA 2006 표준을 카우디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접지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측정을 할 때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차에서는 나중에 이제 필드 테스트에서는 실제로 차에서 하겠지만, 지금 이거 랩에서 이제 만약에 앰프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220V 전원을 써가지고 PC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각각의 장비들이 서로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게 진짜 분석할 때 이상한 잘못된 특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스타 그라운딩을 해야 되고,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적은 이런 걸로 사용이 되고요. 요 이제 가운데 여기가 AP가 있고요. AP에서 이제 PC, 그 다음에 우리가 DOT가 될 수 있는 시료인 앰프, 그 다음에 아까 필터, 그 다음에 전원 공급기 망을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버스 그라운드 돼가지고 ES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속 저항들이 이렇게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스타 그라운드. 근데 또 AP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게 앞에 이렇게 그라운드를 건들 수 있는 단자가 5만 하더라도 4개씩이나 있거든요. 4개씩 있고 또 위에다 또 꽂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다 연결해가지고 PC든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렇게 클램프로 연결하는 도구까지 다 있거든요. 여기도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큰 커런트를 흘려줄 수 있고 저항이 적은 이런 느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편은 어느 정도 마쳤고요. 자동차 앰프 테스트 시퀀스를 이용하는데 하나하고 시험 보여주면 이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빠져버릴 것 같아서 그냥 쭉 이렇게 어떻게 테스트 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파라미터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레벨하고 게인을 정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DBR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게인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측정해야 됩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와트에서 테스트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회사가 지정해준 전격 와트, 그럼 최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최대 출력이라는 말하고 전격 출력은 좀 개념이 약간 다른데, 전격은 제조사가 정한 겁니다. 근데 그 전격이 맞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격이라고 이야기하면 회사가 뭐 1% THD 기준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좀 하이엔드 오디오 같은 경우는 나는 0.1% 기준 해가지고 우리가 전격을 50W든지 20W든지 22W든지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전격에서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1W에서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1W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맞출 건지에 대해서 그 AP 같은 경우는 오토젠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맞추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1와트 출력값으로 조절해야 되고요. 이제 레벨이 채널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편차가 틀어져 버리면 나중에 음상이 센 쪽으로 음상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표준 제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데시벨 정도 하게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데시벨 이내 이렇게 개인차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엔트리크 같은 경우에는 뭐 LR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L과 R 사이에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리얼 애프터 리얼 애프터 사이에도 또 차이가 이렇게 같습니다. 다음은 푸머 모드 리젝션 레이쇼인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굉장히 더러운 이렇게 노이즈들이, 자동차 노이즈들이 들어갈 때 얘를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부분인가요. 이 오디오 전송에서 보면 언밸런스드, 불평형 오디오 전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형 전송이 있는데요. 불평형 전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호선 하나 있고 접지 라인 하나 있는 겁니다. 이제 신호선이 이렇게 가다가 막 노이즈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빼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빼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예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쉴드 라인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에 더럽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접지면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셰시 접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고요. 특히 나중에 전기차일 때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일에서 전화 플러그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전기기계 시스템에서 굉장히 높은 레벨의 노이즈가 유입이 되거든요. 와이프 모터도 있고 장화는 지금 썬루프도 등장하는 굉장히 많이 기계리는 장치, 전기 기계리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온다. 아무리 실드 잘 해도 이게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제 평형 두 개의 차동 신호를 이용하는 거죠. 한 개를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 상호를 넣어주는 신호 두 개를 내주고요. 노이즈는 동시에 두 개가 같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인풋 단에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또 위상을 또 반전시키죠. 그러면 반전시키면 노이즈는 똑같은 기니까 위상이 반전해서 없어지고, 시그널은 반전시킨 걸 반전시키니까 두 배로 커지게 돼요. 그래서 SNL이 확 좋아진다는 이런 신박한 선배들이 생각해 놓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이 소스에서 나오는, 우리가 평형이라고 얘기할 때 소스에서 나오는 이 출력 임피던스가 여기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입력 임피던스도 같아야 되는데, A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스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여기에 대한 CMRR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라인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요거 RS1, RS2가 같아야 되고, 이거 R1은 R2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나중에 빼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같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정 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CMRR을 재는데 바로 이제 프로 모드하고 디퍼런셜 모드에 대해서 출력 전압을 재서 그에 대한 비율로 해가지고 20로그를 씌워가지고 데시벨 스케일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오디오에서 CMRR은 보통 60데시벨 이상은 돼야 된다. 60데시벨이라는 말은 외부 노이즈가 1V가 들어오더라도 1mV 이하로 줄여서 100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압을 떨어뜨려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심각한 거죠. 선 2개 넣어가지고 60데시벨 줄인다는 말은. 사실 그거 안 하고 그냥 불평을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실드 선을 써야 되는데, 그냥 어찌 보면 더 싸고 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요즘 좋은 것 같은 경우는 80, 90 여기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나가면 거의 이제 인간이 듣기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AP는 CMR을 측정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CMR이 있고요. 그 다음에 IC에서 건조하는 CMR 2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아까 차동 모드에서 측정을 하고 공통 모드에서 측정을 하는 데 비율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걔가 자동으로 릴레이가 있잖아요. 차동 모드, 공통 모드, 이렇게 디퍼런셜 모드, 코먼 모드 이렇게 왔다 똑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자동으로 제가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릴레이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IC 같은 경우에는 시공음에 대한 수수장을 여기 하나를 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측정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필이면 왜 15mm에 대해서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 혹시 알려드릴 텐데 이게 좀 더 현실에 더 맞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뭐 실제 IC가 어떤 산업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3번을 측정합니다. 예, 똑딱 그 다음에 시공 똑딱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측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릴레이가 있는 제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586, 뭐 585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CMR을 뭐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싶다고 하면 아니면 이제 뭐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겠죠. 아까 이런 저항 부분을 내가 다 만들어 가지고 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측정을 해 가지고 뭐 손으로 계산하고 이제 손 계산해야 되는데 이 릴레이가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릴레이 있는 걸 사시라. 몸이 편하려면. CMR 같은 경우 이것도 1와트로서 하고 주파수를 막 100, 1kg, 1kg, 10kg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60dB 정도로 주파수 응답인데요. 주파수 응답이 뭐 오디오에서 정리해서 제일 중요한 인자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파수 특성은 보통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아까 AS17 같은 아까 필터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주파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측정할 때만큼은 그걸 꺼주시고 측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여기서 보면 이제 20에서 20km 사이에서 편차가 얼마 정도 보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일반 성능은 플러스 마이너스 1dB, 뭐총 2dB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플러스 마이너스 0.5dB, 총 1dB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요즘에 뭐 굉장히 이렇게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도 근데 꼭 한번 테스트 해봐요. 다음은 노이즈 레벨인데요. 노이즈 특성은 PHDN을 잴 때든 풀스토크를 잴 때든 PSR을 잴 때 이 노이즈 특성이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노이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음향 정지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엔진 이렇게 다 끄놓고 그냥 음악을 간다 하는데 뭐 갑자기 뭐 얘를 딱 켰는데 갑자기 씩 하고 소리가 들리면서 뭐 이렇게 음악이 시작되더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이 노이즈를 측정을 할 때는 그 값이 이제 우리가 뭐 메타 11이나 할 때는 반드시 A 웨이팅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건다. 내가 뭔가 노이즈를 측정한다. 잡음을 측정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웨이팅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것들의 정의 자체가 인간이 원치 않는 소리를 노이즈라고 합니다. 원티드 사운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근데 물리적으로 내가 무슨 원인을 뭐 나는 학구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를 뭐 보고 싶다. 그러면 뭐 A 웨이팅 끄고 그냥 플랫한 상태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노이즈의 정의가 사람이 들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거니까 사람의 가청감 특성이 반드시 고려가 돼요. A 웨이팅은 40dB, 1kHz 40dB인 40폼 특성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사람이 2km에서 3, 4km 얘기를 잘 듣게 되고 초고역, 저역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 못 듣는다는 이 가수 민감도를 반드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좀 측정할 때는 반드시 필터를 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해서 나온 값이 중요한 거고
특정 A 웨이팅을 걸어서 이제 값을 보게 되는데요. 노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대 게인, 최소 게인 다 봐야 되는데 최대 게인이 좀 더 가혹하게 보기 때문에 최대 게인에서 A 웨이팅 노이즈를 측정하는 거죠. 보면 한 200 마이크로볼트, 100 마이크로볼트 하는데 자동차라는 그 집에 이제 쓰는 뭐 비싼 오디오 같은 경우 이건 훨씬 더 좀 작아야 돼. 20 마이크로, 50 마이크로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자동차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출력 파워에 대한 THD 값인데요. THDN이 오디오가 성능 평가할 때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 평가인자예요. 근데 THD 플러스 N이 어쨌든 싱글 넘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데시벨이냐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 대역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내가 20에서 20km를 볼 때하고 20에서 40km를 볼 때 레벨이 3데시벨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대역폭이 넓어지면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3데시벨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정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와트 측정법이 있고 정규 파워 측정법이 있습니다. 1와트 측정할 때는 모든 채널을 다 구동을 시키고 모든 채널을 다 카우 오디오니까 4옴 더미 로드를 다 이렇게 연결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1와트 정도에서 엔트리컴은 1% 이내, 프리미엄은 0.02% 이내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격 파워인데 전격 파워는 한 채널만 구동을 시키고요. 그때 이제 엔트리컴은 10% 이내, 프리미엄 0.1% 이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르다는 거. 모든 채널을 구동시킬 거냐, 한 채널만 구동시킬 거냐. 그러니까 부하를 전부 다 달 거냐, 하나만 달 거냐. 이렇게 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D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는 6kHz까지밖에 못 본다. 왜냐 그러면 이게 THD의 중요한 거는 하모닉 디스토션인데 하모닉 디스토션에서도 2차, 3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는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6kg다 그러면 6kg다 그러면 6, 3, 18이니까 18kg는 20kg에서 들어오죠. 그렇죠? 입력 대역폭을 20kg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7kg다 그러면 3, 7이 21이니까 20kg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더 작게 보이게 돼요. 실제로는 클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6kg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러면 6kHz 이상의 THD를 어떻게 봅니까? THD가 아니고 왜곡이겠죠. THD는 왜곡이니까. 6kHz 이상의 왜곡을 어떻게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 그러니까 6kHz 이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THD 플러스 N인데 이거 그렇지 않구나. 다음에 생각한 거는 그러면 톤 하나를 쓰지 말고 톤 두 개를 쓰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톤을 사가지고 보자는 이게 조금 더 가깝게 들어. 우리가 오디오 때는 여러 가지 톤을 복합 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민감하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예를 들면 19kHz 짜고 20kHz 두 개를 듭니다. 그러면 20kHz 넘어가는 이거는 이제 못 보겠죠. 하지만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 값을 보면서 이 값이 얼마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게 20kHz 이하에서 뜻을 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노이즈하고 같이 보면서 볼 수 있겠죠. 요걸 가지고 예를 들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우퍼 스피커는 THD로 볼 수 있지만 트위터 스피커는 THD로 못 봅니다. 근데 트위터 스피커를 THD 개념으로 측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좀 약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거는 IMD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IMD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퍼런스 톤, 디퍼런스 프리퀀시 해가지고 차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PT 그래가지고 영화 및 텔레비전 엔지니어 협회에서 만든 기술이 이게 표준화인데요. 지금은 이제 IEEE가 이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톤을 내주는데 여기 아까 19, 20을 똑같은 레벨로 해가지고 두 개를 내주는 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저주파수는 크게, 고주파수는 작게 4대 12dB 정도 차를 이렇게 주기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고요. 보통 60Hz, 7kHz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파수 좀 더 크게 하는 이유가 저주파수를 좀 이렇게 크게 해줘야
커런트를 좀 더 크게 드리블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뭐 앰프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까운 부분도 같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간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7km 정도로 이렇게 주고, 왜냐하면 7km 이상이 그게 이상 이하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하는 60Hz 쓴 이유가 60이 이제 전원 부분이기 때문에 앰프 입장에서 제일 취약한 주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60Hz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더라고. 여기서 보면 요거 이런 부분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 들어간 거에 비해서 원래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고주파 왜곡들이 나오는 걸 이렇게 해서 반응을 볼 수 있는다고. 그래서 이 같은 1와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4대1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19하고 27을 보는 방법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 표준 성능은 0.5%, 불균형 성능은 0.1%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1와트인데도 보니까 조금 더 넓죠.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어렵기 때문에. THD보다는 AMD가 조금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통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은 프로톡인데요. 프로톡은 레프트만 넣어주는데 라이트에서 이렇게 누름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전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전자기적인 현상이고, 전류가 오르면 옆에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출력단에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PCB 기판에서 어떤 병렬적으로 여기가 선이 나란히 간다라든지, 그다음에 점점 용량 커플링, 마그네틱 커플링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누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주파수로 갈수록 이제 그 누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10kHz를 갖다가 대표값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내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것들도 다른 주파수에서 혹시 많이 넘어가는 게 있냐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수입을 통해서 쪽을 볼 수도 있어요. 네, 단일 값으로 나타낼 때는 값 하나만 나타내죠. 스펙 시트에서 그래도 10kHz는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주파수로 갈수록 볼수록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1와트로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40dB입니다. 프리미엄 마이너스 50dB이라고. 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다음은 DC 오프셋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류만 들어가고 점프 우려도 교류만 점프들이 않습니다. 원래 DC는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DC가 나오면 이제 학생이 이제 스피커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어느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항상 흐르게 되고 있고, 센터에 아니고 한쪽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계속 전기가 흐르게 되고 계속 열이 발생되고, 또 이제 뭐 스파이더나 서라운드 같은 게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금방 이렇게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음질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것 같은 전원을 갖다가 한쪽에 밀린 상태에서 전원을 탁 끄면 툭 소리가 나겠죠. 이런 팝 노이즈까지도 나중에 연결가 되어 있기 때문에 DC 옵셋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없앨 수는 없고요. 적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입력 시간을 넣어주든 안 넣어주든 똑같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볼 때는 무음 상태에서 다 문제 보고요. 뭐 한 1V 넣어서 이제 올렸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보통 한 10mV 이하는 아주 프리미엄 성능이고, 100mV 이하가 프리미엄 성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그거랑 연관이 돼서 이제 전원을 이제 켜고 끌 때 턱 하고 하는 팝노이즈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반드시 정기적인 현상이겠죠. 정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재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게 진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스피커 감도도 같이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관리 포인트는 되겠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스피커 감도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몇 볼트 이하의 뭐 이렇게 팝이 생기면 안 돼. 전압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보면 뭐 1번하고 2번 시료가 있는데, 앰프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앰프2
M2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 0.5초인데 팍 하고 튀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들릴지 안 들릴지는 들어봐야 아는 건데 만약에 들릴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AP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저먼트 레코드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하다가 전압 틀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레코딩하는 레이트가 있습니다. 초당 20번이 최대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굉장히 임펄시브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훨씬 더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요 초당 이제 라이팅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실제 이제 마이크로폰을 실제 녹음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제어하고 이제 제품인데 그다음에 마이크로폰 측정했을 때도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제 패스트로 보여줄 건지 슬로우로 보여줄 건지에 따라 다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로 해가지고 125ms 시간 상태 패스트 모드로 해가지고 이걸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ITU-R에서 이거 퍼지 피크 값을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ITU-R에서 이제 방송협회에 되겠죠.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협회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RMS를 볼 게 아니고 피크를 해서 보는 게 잘 들리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도 CCIR 1K 필터를 사용해서 퍼지 피크를 이용해가지고 이 값을 보게 돼 있고 이 값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피크값 확인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라우드 스피커를 연결해서 처음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라우드 스피커 이제 강도가 우리가 있다고 하면 값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만 환경에서 클릭 소음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DC 옵셋하고 돼요. 됐죠? 이게 정리 버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나중에 이 자료는 한번 보시고 될 것 같고요. 이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게 이제 AP에서 제공을 해주는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이거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나중에 BMP 인터내셔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와트, 그 다음에 레이티드, 원 채널에 대한 레이티드 파워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앰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뭐 2채널 1와트 측정하는 방법하고 레이티드 파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PX5 P 시리즈가 구매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더미는 지금 다운로드 있고 무유도성 정보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옥스 002용 스위칭 앰프 뭐 매저먼트 필터, 매장 LCR 필터가 있어서 더미로도 이게 분리했죠. 들어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아날로그 인풋의 밸런스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제가 지도를 이번에 갖고 있는 키노드에서 나온 한 2시간 정도 이 녀석이 이제 파워 스피너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메텍 EMP에서 하잖아요. 지금은 현재 13.8V로 해가지고 여기에 전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인풋 아웃풋을 전부 다 밸런스로 해가지고 투천을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있고요. 레벨 게인을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게인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레퍼런스로 가서요. 이제 1와트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얘가 4옴이니까 여기 와트를 출력 레퍼런스에서 4옴으로 맞춰주고요. 오토젠 레벨로 가서 보면 내가 1와트로 하겠다. 1와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10mV에서부터 500mV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옵스 단자를 이용해 가지고 있잖아요. 밸런스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본다. 지금 옵스 단자에 대한 특성을 보는 건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뭐 블루투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CD 같은 경우는 CD에다가 이제 내가 신호음을 이렇게 녹음된 신호음을 넣어서 하는 오픈오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좀 복잡해지긴 한데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1와트가 되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바뀜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1와트가 나올 때까지 이 값을 계속 바꾸고 있겠죠. 1와트가 됐습니다. 1와트가 되니까 40.47mV가 여기 헤르윈스 입력 단자의 아날로그 인풋으로 40.47mV가 들어올 때 4옴에서 1와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가 약간 이렇게 레벨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40.47mV가 이제 앞으로 측정을 할 때 자동으로 레퍼런스 게인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게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게인에서 보면 이 보면 나와 있죠. 0dBRG. 이렇게 눌러보면 40.47mV가 되어가지고 있고요. dBu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dBu, dV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레프트 라이트의 어떤 게인에 대한 미스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0.114dB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선은 아까 0.5dB 이내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파수 특성입니다. 주파수 특성인데요. 주파수 특성을 할 때는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필터를 이렇게 꺼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IDC 패스밴드로 되어 있군요. 저는 아까 이렇게 됐다가 꺼주면 있잖아요. IDC 패스밴드로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꺼주시면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파수 특성을 이렇게 보면 스타트가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아까 0dBRG 40.47 측정하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게인으로 보면 이렇게 한 30dB 이상 게인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relative 레벨을 본다고 하면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완벽하게 플랫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20Hz하고 100Hz 이 부분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0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니까 이거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널 간 위상차. 아까는 없었는데요. 채널 간 위상차 같은 경우는 딜레이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채널 위상차가 얼마 되는지 보면 1번 기준으로 해서 2번 같은 경우는 0.01 0,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굉장히 훌륭하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싸구려 앰프인데도 아주 훌륭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CMRR입니다. CMRR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똑같이 1와트 0dBRG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100Hz에서 28 정도까지 굉장히 좀 더럽더라고요. 이게 왜 들어온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게 왜 들어온지 돼서 제가 좀 말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한 60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주파수를 높여서 1kHz에서 보면 30 정도 올라가고, 1kHz에서 보면 다시 20%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고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CMRR 특성이 좀 10kHz에서 한번 볼까요? 10kHz에서 보면 21로 확 떨어져 버리면 더 나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뭐냐? 그 다음에 노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아까 100mm, 500mm 정도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A 웨이팅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 웨이팅에서 시그널 패스가 사사의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한 50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이즈는 좀 별로다. 엔트리급이다. 큰 편이다. 알 수 있고요. DC 레벨인데 DC 레벨은 아까 10mV 이하면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주더라도 0V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10V 정도 나오니까 얘를 좀 이렇게 1V 정도 이렇게 나노볼트인데 1mV 정도 올려주더라도 그게 안 바뀌죠. 이거는
그 다음 이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일 때 어떻게 되지? 0일 때나 다 처음을 안 찍었어. 되면 괜찮네. 알 수 있고요. 주파수 문답을 아까 바꿨던 한번 가고 이제 DFD 차 주파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19에서 20 두 개도 볼 수 있지만 아까는 여기서만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안대역에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60 이야기 때문에 데시벨 이야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시점이 나쁘지 않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채널에 대해서 있잖아요. 한 채널에 대해서 이제 전격 출력해서 이제 되는 방법이니까 나머지 이제 한 채널은 더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상태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시운업의 셋업에서 보면 이제 한 채널만 원하면 되기 때문에 채널 하나만 이렇게 수행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48km 선변에서 지점이 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이 스펙 사양에 보면요. 1% THD 때 22W가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에 가서 같이 이제 보면 4옴으로 돼가지고 있고 포트된 레벨에 가서 이제 1% THD죠. 그럼 내가 이제 100mV에서부터 1V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THD가 1%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바꿔보고 있습니다. 1%가 나올 때까지. 1% 가깝게 수렴을 하죠. 게다가 1% 오케이 1% 됐습니다. 1% 되니까 646.5mV가 됐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 분명히 640.6이네요. 써볼게요. 껐다가 다시 키면 이게 1%가 나와야 되는데 커지면서 점점 줄어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앰프가 이게 출력을 조절을 하는 듯한 느낌? 아니면 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때 이게 나는 지금 똑같은 입력으로 넣어주고 있는데 TH는 점점 커졌다가 감소하는 이런 약간 동적인 특성이 있는 게 이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장치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보십시오. 분명히 12%였죠. 그러다가 계속 줄어듭니다. 입력량은 똑같은데 계속 줄어들죠. 이게 보면 왜곡량이 점점 이렇게 하모니성이 줄어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연구해볼 만한 대상인 것 같고요. 이 출력이 그러면 메가트 정도가 이렇게 나온지 보려면 14W 이 정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다. 일단 위에서는 분명히 22W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이 정도 양이 보면 14W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오버스펙이다 이거. 알 수가 있고 이걸 내가 좀 더 올려보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18W 보면 13W 정도 아까 14W 정도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닫고요. 이제 PSRR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PSRR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이제 설치를 이제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약간 이제 한 5분 정도 이제 브레이크타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스플라이 리젝션 레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보면 이해해야 되거든요. 파워 스플라이는 전원 공급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직류 전원 공급기일 겁니다. 직류 전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얘를 갖다가 리젝션 해줄 수 있는, 거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얼만큼 얘가 외부 DC 전압이 막 흔들리더라도 오디오 출력에서 영향을 덜 주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가정용 앰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보면 옆에서 막 뭐 갑자기 에어컨 쑥 돌아가고 할 때도 뭐 이게 뭐 영향을 주지 않냐 해가지고 하이엔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향을 미칠 거야 에어컨 막 돌아갈 때 냉장고 쿵 돌아갈 때 뭐 이렇게 될 때 하는데 사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파워 스플라이가 있고 파워 스플라이에서 그걸 걸러주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영향을 좀 덜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바로 이제 배터리에서 바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전압이 굉장히 낮고 큰 전류를 쑥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음질이 많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오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제품도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전원 시스템이 어떤 정기적인 소음이라는 말은 정의가 이렇게 막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소음이 앰프에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앰프 출력에서 가청 소음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배터리를 직접 구동하는 앰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PSRR은 오디오 출력에서 전원 시스템 관련 노이즈가 이런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 출력이 얼만큼 오디오 출력에서 이게 전원 시스템이 출력임에 대한 방지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MPS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는 뭐 프리미엄 자동차 앰프 같은 경우는 좀 덜 중요한 이거는 뭐 약간 가정 앰프랑 약간 비슷한 내용을 들어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가형 자동차 앰프 같은 경우에는 PSRR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원을 흔들어 봐야 된다. 지금 그런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PSRR 측정하는 거는 이제 아까 미국의 CTR에서 표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DC 전압을 13.8로 일단 맞추라고 돼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원을 이제 2V RMS씩 흔들어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 11.8에서 15.8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이 흔들어 주는데 이 흔들어 주는 속도를 1초에 20번에서부터 1초에 5,000번까지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20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게 대한 어떤 전원 공급계 출력을 채널 1번으로 넣어주고 이게 이제 파워에 대한 노이즈가 되겠죠. 흔들어주는 노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앰프에 대한 출력 전압을 또 채널 2번에 넣어줍니다. 근데 앰프에 입력은 없어요. 앰프에 입력은 없으면 당연히 안 나와야 되겠지. 사실 전원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앰프 출력 전압은 뭐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 갖고 있는 노이즈 레벨 있잖아요. 그렇죠? 얘 갖고 있는 시스템 노이즈 레벨에서 계속 바뀌면 안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막 전원이 흔들리면 같이 막 이렇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확 상승되면 특히 고주파수로 그게 얼마만큼 60dB 줄여줄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걸 보면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AP 제너레이터 아웃풋을 있잖아요. 이거 오디오를 넣어주는 거. 이게 이제 내가 아까 20Hz에서 5kH까지 흔들어 주겠죠. 그렇지? 이게 파워 스플라이인데 막 흔들어.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입력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항상 13.8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일정하게 DC가 쫙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막 흔들어 주니까 이건 이제 아까 11.8에서 15.8로 막 흔들리게 되겠죠. 요거를 1번 채널 넣어주고 이거는 입력은 없습니다. 입력은 없지만 이 출력만 나오는 이 녀석이 막 이제 더러운 게 나오니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차이를 데시벨로 보는 거죠. 그게 60데시벨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얘 입력이 안 걸렸다고 하면 이 쭉 13.8 요것만 계속 나와야 돼. 파란색으로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고 이 녀석 이거의 출력도 이렇게 야 밑에 있잖아요. 거의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뭐 어쨌든 뭐 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이거 자체가 뭐냐고 하면 저 밑에 있는 건데 어쨌든 얘를 갖다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20Hz 넣었다고 1초에 20번씩 막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되고 흔들리는 보면 요게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20번씩 흔들리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보면 약간 이렇게 글리치는 것들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하모닉스가 있는 것도 약간 있는데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V RMS에서 이렇게 흔들림을 날 수가 있고 그러면 재미있는 거는 이거 앰프 출력도 이 전원이 흔들리면 같이 약간 체배되는 게 나오죠. 이렇게 것들이 스케치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60dB 이하에 들어오는 이걸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이 1000번을 흔들어 봤어요. 전원을 막 연락이 일주일에 1000번씩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디지털 앰프가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뭐 주기적으로 뭐 나오는 건 한데 그러면 이제 엉망인시간에 나오는 이게 되고요. 또 요거에 관련된 것도 이 보면 나오죠. 요만큼씩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잴 때는 내가 1kHz를 틀어준다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양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밴드패스 요거만 해가지고 도식 밴드패스 필터를 가서 요거만 보는 거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요거 대비 요거만 보는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20Hz 볼 때는 요거 밴드패스 필터에서 요거만 보고 요 녀석 같은 경우 1kHz니까 요거만 해서 요거 대비 요거만 보는 거. 이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이게 60dB이 되는 겁니다.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을 하나도 안 받고 13.8로 그대로 유지시켜줬을 때 오디오 출력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었겠죠. BMF가 굉장히 작죠. 마이너스 뭐 80, 90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넣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앰프 이제 아까 11.8에서 15.8로 이렇게 20부터 5,000번 흔들어주는 데까지 넣어주는 게 있고요. 그에 관련돼서 이제 입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주파수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이제 흔들어주는 거고요. 이 보니까 밑에 이게 올라와 있지만 오디오에서도 이만큼 올라와요. 영향을 판단하는 거죠. 이제 요 밑으로 가니까 원래 이게 100Hz 밑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는 흔들어주나 안 흔들어주나 그냥 일주일에 100번 흔들어줄 때는 대대 지장은 없다. 전원이 그 이상 흔들어주니까 이제 점점 커지다가 일주일에 500번 이상 틀어줄 때는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2kHz 여기 요 차이가 제일 중요한 요 차이가 그렇죠? 이 차이가 60dB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2V로 흔들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2V 정도는 내가 차에서 갑자기 큰 출력을 해가지고 뭐가 드롭 더 베이스 쿵 할 때 2V 좀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여기서 이제 쭉 줄어들죠. 여기 감정이 줄어드니까 요게 60dB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DSR까지 데모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테니까요.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이렇게 채팅창을 올려주셔도 되고 예, 한 5분 정도 커피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파워 서플라이 관련돼서 저희 BMP 유승원 사원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 오디오 프리시전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아메텍을 맡고 있는 TNM 사업부 유승원입니다. 우선 PSRR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C와 함께 DC 출력이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DC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 AP 출력이 주파수 변화에 따른 슬류 레이트 및 5kHz의 아날로그 입력 주파수의 모듈레이션 속도를 DC 파워 출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습니다. 데모에 사용된 장비는 PSRR을 측정하기 위하여 AP의 아날로그 출력에 따른 AC 플러스 DC 출력 모사가 가능한 아메텍사의 아스트리온이라는 제품입니다. 장비의 구성을 이와 같이 구성한 후 PSRR을 측정합니다. 이제 이승열 박사님께서 측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지금 13.8V가 이게 DC가 걸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조심해야 될 거는 필터를 할 때 완전히 DC까지도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AC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DC까지 열어서 지금의 DC 양이 얼마 나오는지 그러니까 채널 1번은 아까 DC가 들어온다고 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앰프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게 팁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응답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아까 보시면 이분이면 20Hz부터 5000Hz까지 있잖아요. 5000까지 흔들어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흔들려야 되겠죠. 흔들려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요 캐노드 앰프 같은 경우에는 희한한 거는 원래는 표준에서는 2V로 흔들으라고 그랬거든요. 2V로 흔들면 얘가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13.8
8에서 그러니까 11.8에서 15.8로 이렇게 전압을 흔들어 주니까 캐논 댐퍼가 꺼져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탁 꺼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이제 해보니까 1V를 흔들어줘도 꺼져버리고 이게 이제 한 0.8V 정도씩 하니까 이 보는 것처럼 이게 특성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그거 이 시스템에 갖고 얘가 이게 오디오 출력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요거에 이제 그 차이, 이 두 개 차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여기 예를 들면 얘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FX에서 해가지고 얘를 드라이브드 리저트에 가가지고 컴페어를 해가지고 레시오를 보면 됩니다. 이 두 사이에 비율이 나오겠죠. 이 레시오가 돼가지고 몇 데시벨 차이 있는지 본다고 하면 이게 데시벨로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5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마이너스 60 뭐 이 정도 되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고 하면 이 녀석이 이게 이제 1V 막 이렇게 해서 2V 처음에 2V를 해봤는데 꺼져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꺼져버리는 모션이거든요. 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앰프라서 그런 1V 해도 여기서 좀 이게 조금 덜 하긴 한데 여기서도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문제가 있고 순간적으로 약간 꺼져버리거든요. 저희들이 카메라로 안 보여줬는데 될 때 순간적으로 꺼져버립니다. 여기 팔로 하면 이게 안 꺼지거든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또 좀 다르네. 이게 그때 다르죠. 이게 마이너스 70까지 지금 보이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PSRR이 뭐 카우디오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IC들 그다음에 뭐 앰프 개발할 때 이렇게 좀 큰 출력으로 이렇게 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메텍 같은 이런 전문적인 특정 장비가 직류 전압에서 AC까지도 이렇게 제어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C 레벨에서 이런 PSR 측정을 가고자 할 때는 그냥 AP 그 자체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이런 PSR을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정도 가능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쳤고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 PPT 자료 및 테스트 프로젝트 파일 공유 가능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 관련돼서는 일단 PPT 파일은 저희가 웨비나 마치는 대로 첨가 신청하신 이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BMP 쪽에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개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SRR을 유틸리티가 있고 저희는 지금 프로젝트 파일로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틸리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PSRR 유틸리티가 매뉴얼도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 유틸리티 안에 들어가 보면 프로젝트 파일 하나 더 있어요. 인스톨 하다 보면 그걸로 가지고 보여준 거니까 뭐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으로 이제 자동차 앰프 출력은 버스트 측정 값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입 레벨 값으로 표기를 주로 하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입 레벨로 가지고 표준에서는 하라고 돼가지고 있고요. 이제 서브우프처럼 이렇게 굉장히 낮은 주파수 같은 경우는 버스트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트 측정하고 그러니까 표준에서는 수입으로 하게 돼 있지만 서브우프라든지 풀 브릿지로 해가지고 만약에 할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버스트가 조금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버스트 반영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측정하는 까지 두 가지 방법론이 다 IC 표준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해주신 이신열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넘게 됐나요? 이게 지금? 네. 1시간 반이 됐군요. 1시간 반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아마 처음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시간이 된다면 일단 코로나가 끝내야 되는 것 같고 된다면 서울대에서 한번 요즘 전기차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테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A2B 테스트,
그다음에 음성 용려도 테스트, 블루투스 테스트, 앰프 테스트, 그다음에 어쿠스틱 자동차는 어쿠스틱 테스트,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총괄로 해서 예, 한번 하루나 이틀 정도 서울대에서 한번 강의를 음향학회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한번 볼 생각이고 그때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오늘 한부보다는 좀 더 예,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고 장비도 그게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단순히 뭐 앰프 하나 정도 측정해가지고 같은 않고 그냥 막 램프 마이크로폰도 측정해야 될 건지 같고 또 다양한 센서도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그런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를 할 테니까 내년에도 좀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